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 의회 의사당 로튼다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과 미국인 단어만 41차례 외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분노를 나타낸 사건이 있었으니 당시 미국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선 현대화 계획이 현재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일까요? 미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 해군의 순양함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무려 18억 4천만 달러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도미사일 순양함의 현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은 2012년 7척의 순양함을 조기 퇴역시키려고 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10년간 11척의 순양함을 개조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은 2017년 7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퇴역 예정인 순양함 중에서 4척의 수리와 개조 비용으로 18억 달러, 한화로 2조 7천억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이들 4척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두 퇴역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미 회계감사원은 순양함 현대화 작업에 포함되는 자금 할당 및 지출 책임을 태평양 함대나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이전할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함정의 건조 또는 유지 관리를 한국 등 주요 동맹에게 맡기는 방안까지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여기에 즉시 반발했습니다. 어차피 각 함대로 이전될 통제 책임을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의회나 회계감사원, 해군 사령부가 모두 공통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할 일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작년 10월 미국 보잉사가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고등 제트 훈련기 T-7A 레드호크의 양산 일정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또다시 1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T-7A가 초도작전 능력을 갖추는 시기 역시 2027년에서 2028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양산 시기가 또다시 1년 늦춰진다는 소식에 미 공군은 깊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가 T-7A의 양산 일정이 1년 또 늦춰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도작전 능력 역시 2029년 이후로 늦춰질 게 뻔합니다. 원래 초도작전 능력 획득 약속 시기는 2026년이었는데 대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미 공군의 입장에서 미칠 노릇입니다. 만일 미 공군이 로키드 마틴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시한 T-50A를 선택했다면 초도작전 능력 획득을 2020년대 초반에 획득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도입 시기가 10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보잉이 디지털 설계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로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랑했던 T-7A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계결함으로 개발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고 보잉에게도 10억 달러, 1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이 경전 투기 버전이 폴란드 진출에 성공한 이후 FA-50 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보잉 T-7A와의 기술 격차는 급격히 좁혀졌고 미 공군이 고등전술 훈련기를 통해 파일럿 양성 프로그램의 혁신을 원하게 되자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설계된 보잉 T-7A보다 처음부터 경전투기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FA-50이 주목받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T-7A의 인도 시기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면서 미 공군의 T-38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교체 시기를 놓쳐버렸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온 혈세를 인센티브라는 이름의 당근으로 만들어주면서 보잉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앞세워 로키드 마틴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시한 T-50A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따낸 보잉도 문제가 있지만 면밀히 알아보지도 않고 보잉을 선택했다가 결국 이렇게 빨대가 꽂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 된 미 공군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자 마냥 늘어나는 보잉의 T-7A 개발 일정과 그에 따른 비용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미 공군의 계획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잉은 2024년 2월에도 부품 결함으로 개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잉은 일부 부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 시험용 T-7A의 인도를 몇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 계획된 저율 초기 생산도 지연됐습니다. 또한 사출 좌석을 포함한 비상 탈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 공군에 대한 납품 일정이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계속 연기 또 연기. 대체 언제쯤 미 공군은 T-7A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잉의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79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랜딩 기어 이상 등 기체 결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여객기에 대한 공포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을 출발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가던 보잉 737-800 기종의 ALM 여객기 역시 오슬로 토르프산 데피오르드 공항에 비상 착륙했는데 182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큰 소음이 발생한 뒤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해 항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비상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벗어나 풀밭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항공기는 유압장치 고장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여객기의 왼쪽 엔진에 연기가 나는 것이 관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보잉사 자체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알려져 있는 보잉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직원들까지 파업 중이라 회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보잉은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수년간의 운영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월스트리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330억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면서 회사의 부채가 급증했고 3만 3천 명이 한 달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주 새로운 협상은 계획 없이 결렬됐고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는 전 세계 직원 중 10%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보잉의 신용 등급은 정크본드 상태 바로 위에 최저 투자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보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입 비용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보잉의 장기 부채는 2019년 3월 말 107억 달러에서 6월 말 53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보잉의 주력 항공기인 737맥스의 추락 사고로 20개월간 해당 기종이 운항 중단된 결과였습니다. 보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미 훈련기의 대안으로 한국의 T-50 훈련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 이어 미 해군 훈련기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매출 3조 원 시대를 연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도 평년 3, 4조 원대가 아닌 6조 원을 제시한 만큼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미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 전투기 FA-50의 미국 수출 기대감도 높습니다.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 중인 FA-50 경공격기의 개량형 TF-50을 앞세워 미 해군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낸다는 계획인데요. 미국은 올해와 내년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 훈련기와 220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카이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전시장을 찾은 주한 미해군 사령관에게 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설명하는 등 FA-50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1,000조 원 무기 시장으로의 접근과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잠재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이의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약 1,26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이가 미국 수출에 성공할 경우 캐나다와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온 첫 수출과 함께 FA-50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도전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뤘던 필리핀이 두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방산업계에 도저히 안 되겠다며 FA-50 주문을 연거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해부터 FA-50 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반면에 FA-50의 유일한 경쟁자는 테자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인도가 어느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새해부터 급하게 한국을 찾는 이유와 인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이 또다시 FA-50 전투기 쇼핑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필리핀 정부가 카이와 무려 1조 원 규모의 FA-50 전투기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건데요. 이로써 남중국해 분쟁에 대응해 안보 강화에 힘쓰고 있는 필리핀의 핵심 파트너로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필리핀이 공군력 강화를 위해 FA-50 12대를 추가 구매할 것이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구매한 것과 같은 블록 20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달 카이의 FA-50 도입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세 측 TOR을 공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번에 TOR 승인 절차를 완료한 만큼 올해 상반기 안으로 FA-50 12대 구매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FA-50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억 페소를 책정했는데 이는 하나로 약 1조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현지 외신들은 필리핀 국방부가 FA-50 12대로 새로운 비행단을 구성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A-50과 함께 2개 비행단을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A-50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도입해 이듬해부터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했었는데요. 실제로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간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실전 배치해 FA-50PH 성능을 확인하는 등 현지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FA-50 추가 도입 계획을 계속 밝혔고 실제로 지난 2022년 필리핀 공군 대변인 메이나드 마리아노 대령은 FA-50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식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카이 역시 필리핀과의 협상에 적극 임했는데 작년에 열린 2024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해 차세대 전투체계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등 필리핀 정부와 군 관계자들과 만나 FA-50 추가 구입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는 FA-50PH의 후속 지원도 맡는 등 실제로 작년 9월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PBL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FA-50을 도입한 지 10여 년 만에 추가 계약에 나서 한국산 전투기를 공군 핵심 전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필리핀이 점찍은 FA-50은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로 인도네시아,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총 138대를 수출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FA-50은 최고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며 컴퓨터로 비행을 조정하는 플라이바이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날개와 동체 하부 등 총 7곳의 무기 장착대에 마베릭 공대지 미사일과 JDAM 등 각종 공대지 무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등 4.5톤을 탑재합니다. 특히 FA-50 블록 20은 기계식 레이더 대신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3배 이상의 탐지 속도를 제공하며 1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 탑재 연료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넓히는 건 물론 사거리 500km급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 KEP-300도 운용할 수 있는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추가 도입하기로 한 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블록 20은 44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갖기 때문에 필리핀 영토 전역은 물론 스프레틀리 군도 등 주요 분쟁 수역에서 효과적인 방공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FA-50 블록 20 도입으로 필리핀 공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가시거리박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이 FA-50 블록 20을 추가 주문하게 된 건 성능은 물론 탁월한 빠른 전력화와 가성비 덕분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필리핀이 현재 구매하고 했던 F-16V는 기체와 각종 지원 장비를 구매하면 대당 1억 7천만 달러는 줘야 하고 지금 주문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나 초도 물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리핀의 경우 당장 몇 년 안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막대한 돈을 주고 전투기를 발주해도 2030년 이후에나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면 노답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FA-50이 현존 최강 스텔스기로 이견이 없는 미국의 F-22 랩터를 훈련해서 잡아내는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필리핀의 마음을 또다시 뒤흔들었는데요. 당시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도입한 공격기 FA-50이 5세대 전투기인 F-22를 격추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을 기사에 함께 실었습니다. 사실 이는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겨뤄서 이긴 셈인데 당시 외신에서도 전투 결과를 앞다투어 다루며 놀라운 성과의 FA-50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었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에서 추가 주문을 따낸 FA-50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양산 속도 덕분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FA-50을 대거 도입한 폴란드로 여전히 감탄과 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카이는 폴란드와 계약한 FA-50 12대를 순조롭게 인도했다고 밝혔는데 무려 수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3개월 만으로 역대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카이는 2022년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FA-50GF 1호기, 2호기를 작년 7월 폴란드 현지 민스크 공군기지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며 12호기까지 폴란드 공군에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카이는 전투기 인도뿐 아니라 3회에 걸친 수락 비행과 수입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하면서 폴란드 군과 방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통상 선진 방산 기업들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납품 기간도 우리 방산 기업보다 더 길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적기에 전력을 메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방산은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렇듯 폴란드가 사기로 한 FA-50을 모두 인도한 카이는 최근엔 폴란드의 FA-50 시뮬레이터 3세트를 납품하며 또다시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항공 커뮤니티 로트닉투단넷에 따르면 F-50 시뮬레이터 3세트를 실은 대한항공의 보잉 747이 지난 12일 바르샤바 오케치 소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각 세트는 실제 비행 환경을 재현해 조종사가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 FMS, 기본적인 비행과 시스템 조작에 초점을 맞춘 OFT로 구성되는 등 폴란드군의 조종사 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폴란드군은 FA-50용 시뮬레이터를 제23전술 공군기지와 제21전술 공군기지에 배치할 예정으로 향후 3세트를 추가로 받고 총 6세트를 폴란드 조종사의 FA-50 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조종사 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부터는 FA-50GF를 폴란드 영공 경계 임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카이는 폴란드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FA-50PL 36대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개발해 2028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칭 FA-50의 경쟁자라고 하는 테자스는 현재 암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15년 전에 테자스를 주문한 인도 공군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해도 너무하다며 테자스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들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 국영기업인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앞장선 테자스 개발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인도 방산업계의 기술력 부족, 그럼에도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인도 정부의 집착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착수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2016년이 돼서야 테자스가 인도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했지만 추가로 인도 공군이 2010년에 주문한 초기 물량이 여전히 공급되지 않고 있어 인도 내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작년 초에는 무려 30여 년 동안 개발한 테자스가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당시 인도 공군은 라자스탄주 자이살메르 근처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해 테자스 전투기가 손실됐다고 보고했지만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테자스는 개발 때부터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의 미완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GTX-35VS라는 인도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은 2004년 중반 개발 실패를 인정하며 그냥 F404 엔진을 사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4년 각종 무장통합 시험을 수행했지만 이듬해 인도 감사원은 복좌식 훈련기가 준비되지 않았고 전자전 능력과 레이더 경고 수신기가 없는 등 42개 항목이 공군 요구 조건에 미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힌두스탄 항공은 지적한 부분을 모두 개선해 향후 완성될 테자스 MK2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용 능력을 개발 35년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든 테자스가 승인 나흘 만에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도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는데요. 이로써 인도는 FA-50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KF-21 전투기의 시험비행에 처음으로 탑승해 시험비행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시험비행은 남해안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고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 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도 검증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수장이 직접 탑승할 만큼 KF-21의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KF-21 전투기는 우리가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지난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4년 11월 28일 무사고 1000소티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약 1000소티의 시험 비행을 마친 후 2026년부터 일선 전투 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의 한 군사 매체가 이런 보도를 해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게 KF-21 도입을 타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실무자가 사우디의 KF-21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우디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렸으나 금방 삭제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사우디와 한국의 5.5세대 KF-21 전투기 블록3에 대한 공동개발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튀르키예의 방산 전문지 트루크디프가 이런 보도를 해서 주목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하려는 전투기는 튀르키예의 칸이 아니라 한국의 KF-21이다. 사우디가 한국의 KF-21 도입을 타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을 통해 이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72대를 도입했는데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가 잠재적 대안 중 하나로 한국의 KF-21을 고려 중이며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미 사우디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군의 SNS 계정에 사우디군 관계자가 한국의 KF-21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이 잠시 게재되었다가 삭제됐다고 보도하면서 사우디가 KF-21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논의 중이며 기존의 프랑스의 라팔 등이 후보로 거론되었다면 지금은 사우디의 F-15SA와 동일 계열 기체인 F-15EX 그리고 한국의 KF-21이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의 방산 전문지는 사우디가 F-15EX를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리고 기존 운용했던 전투기들과의 호환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KF-21을 고려하는 이유는 유럽제 전투기들과의 호환성과 스텔스 성능이 우수함을 꼽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이후 공교롭게도 중동 매체인 예멘 온라인은 일본 및 이탈리아의 반대로 무산된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 제안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볼 때 사우디의 일본, 이탈리아, 영국 공동개발 계획 참여가 최종 거부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화되기 전 이미 이 뉴스를 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의 KF-21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3국 합작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이런 심정을 아는 이탈리아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우디에게 자신들의 전투기를 사라, 전투기 조립 라인을 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는 사우디에게 기술 향상을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추가 도입과 조립 라인 구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3국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전투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처음으로 GCAP 프로그램 참가 희망 의사를 밝혔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할 파트너의 추가 참가를 원하고 있던 영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사업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심지어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전투기와 헬리콥터까지 사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콧대를 세운 것인데요. 그런데 결국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는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의 선택지는 KF-21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초 사우디는 국방차관을 한국에 보내 KF-21을 기반으로 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소식은 없었지만 만일 사우디가 KF-21로 결정할 경우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KF-21 블록3 개발 일정은 더욱 앞당겨지고 성능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가 KF-21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먼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주 작아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일종의 스텔스 기술인 저피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2010년대 이후 양산된 각종 최첨단 센서가 상당수 탑재되었고 비행 조정 성능도 아주 뛰어납니다.
셋째, KF-21 블록 1 공대공 블록 2는 공대지가 가능한 멀티롤, 그리고 블록 3에서 5세대 전투기로 완벽하게 진화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라파리 마하 1.45 슈퍼크루즈가 가능하지만 KF-21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저피탄 면에서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프랑스 라파리 KF-21과 상당히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국 중에는 후발주자이지만 KF-21에 아주 좋은 스펙을 상당히 탑재해놨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은 동시대에 가장 좋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 정부가 사우디에 수출하는 군수품의 품질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이날 행사에는 한국 방위사업청장과 사우디 방위산업청의 빈 압두라지즈 알 오알리 청장이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은 국가 간 군수품 교역 때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 1984년 11월 캐나다 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과 협정을 맺고 상호 간 품질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묘한 시점에 한국과 사우디의 국제품질보증협정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방산협력과 한국의 추가 수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지난 2019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군사연구,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후 여러가지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한 이후로는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개발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미티어 미사일 실증 시험에 성공하는 등 시험 비행을 수행 중이며 양산을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계획대로 착착 KF-21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이라 할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은 공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이라 한국의 미티어 미사일 실증 시험 성공은 동북아 이웃 국가들을 긴장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KF-21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것은 물론이고 미티어 미사일까지도 국산화하겠다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되는 미사일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전투기 수출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이 미국제 미사일의 정보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구매해 시험 발사까지 한 것인데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이제는 한국이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나설 만큼 실력을 키운 겁니다. KF-21은 항속거리 2,900km, 무장 탑재 7,7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최대 추력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25,600kg을 자랑합니다. 또한 가격 역시 지금은 가격이 대당 1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공군이 KF-21을 상당수 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양산 숫자가 늘어 대당 가격은 1천억 원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에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중국 정도입니다. 이래서 일본, 이탈리아, 영국 공동개발 계획에서 거절당한 사우디가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2030년대 KF-21과 편대 비행을 하며 정찰과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윙맨까지 최근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플랫폼인 저피탐 무인편대기 1호기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전투기와 복합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하에 정찰,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입니다. ADD와 대한항공이 방사청의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으로 2021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날 출고되는 시범기는 올 연말 초도 비행을 거쳐 2027년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 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국내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의 첫 실증 사례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유인전투기와 복합편대를 구성해 미래 항공작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향후 유인기와 무인편대기 간 복합전투체계 구성을 통해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분야에서도 빠르게 선두권에 진입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사우디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5일 대만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AT-5 융잉이 갑자기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15일 오전 8시 40분께 타이둥현 남부 즈항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융잉 훈련기 한 대가 훈련 비행 중 두란 인근 해상에 추락했고 단독으로 조종하던 조종사는 해상에 비상탈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만군이 2021년 융잉을 본격 도입한 이후 처음 발생한 추락사고라 대만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용맹한 매라는 뜻의 융잉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최종 단계 비행 훈련을 위해 제작된 고등훈련기로 유사시 공격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만 국영항공기 제작사 한샹항공이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의 지시에 따라 686억 대만 달러 약 2조 9,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2020년 첫 시험 비행을 했는데요.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훈련기가 훈련 비행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고등훈련기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능과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한국의 FA-50의 진가에 더욱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고등훈련기 추락 그 원인과 최근 동남아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돌아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타이둥현 남부 즈항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융잉 훈련기 한 대가 훈련 비행 중 두란 인근 해상에 추락했고 단독으로 조종하던 조종사는 추락 직전 엔진 2개가 고장났다고 보고한 뒤 비상탈출했습니다. 대만 공군은 다행히 수색 30여 분 만에 조종사를 구조했고 조종사는 크게 다친 곳은 없으나 저체온 등 증상으로 입원해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락한 융잉은 비행시간이 18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대만군은 기존 주력 훈련기인 AIDC AT-3와 미국산 F-5가 노후화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26년까지 모두 86대의 융잉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인도된 융잉은 모두 41대입니다. 대만군은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쓰고 있지만 중국이 군비 현대화와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압박하자 대만도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앞서 AT-3의 추락 때문에 자체 개발한 융잉 고등훈련기인데 이것마저 추락하면서 신뢰도 바닥을 친 것입니다.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대만 공군 AT-3 훈련기 한 대가 이륙 5분 만에 추락해 20대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만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만 남부 가오슝 강산기지를 이륙한 해당 훈련기는 5분 후 레이더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어 강산구 텐처일로 77호 인근 공터에 추락했습니다. 가오슝시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고기에는 이미 화재가 발생해 조종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훈련기에서 비정상 보고와 탈출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도에서 사고 위치를 보면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추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만 공군은 순직한 조종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훈련기가 노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AT-3였고 대만이 자체 개발한 융잉 고등훈련기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1984년 대만군에 투입된 AT-3 훈련기는 지난 38년간 사고가 15차례 발생해 조종사 10명이 순직했습니다. AT-3는 대만 방산업체 한샹의 전신인 항공공업발전센터와 미국 노스롭이 공동 연구 개발한 기종으로 평시에는 훈련용으로 사용하다 즉각 전시 전환이 가능한 훈련기로 지상 폭격 등 경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군은 자체 개발한 융잉으로 노후된 훈련기들을 교체할 계획이었고 그간 AT-3와 F-5로 조종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많은 조종사들을 잃었기에 더더욱 대만 국민들은 대만이 자체 개발한 고등훈련기 융잉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9월 24일 처음으로 융잉 훈련기가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이제 우리도 성능 좋은 훈련기를 가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융잉이 훈련 비행 중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만도 원래 한국에 T-50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 방향을 바꾸더니 이렇게 대참사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사실 대만의 훈련기 개발 역사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1968년 피에런비 지에쇼호로 명명된 초등훈련기를 만들었고 1973년에는 국산 중등훈련기인 중싱호가 개발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국산 고등훈련기인 AT-3호가 만들어졌는데 이 훈련기가 바로 지금까지도 수명 연장을 실시하다가 여러 번 사고를 냈던 훈련기였습니다.
AT-3호는 미래 공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데 성능상으로 부족함이 많았고 결국 대만 공군은 2000년대 초부터 새로운 고등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외 도입이 고려되었던 기종으로는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개발한 T-50과 유럽의 레오나르도사가 만든 M346이 있었습니다.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 로키드 마틴사가 팀을 이루어 면허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한샹항공공업은 유럽의 레오나르도사가 만든 M346을 면허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모든 것은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고등훈련기를 대만에서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대만은 한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의 지원으로 개발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파오차이기로 불러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한 매체는 과거에 코로나 태극기 디자인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대만의 TVBS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필리핀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블랙이글스가 한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파오차이기를 몰고 필리핀에서 공연했다고 전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 네티즌들에 의해 김치기로 불린다는 정도의 의미인데요. 더구나 김치의 정식 중국어 표기인 신치 대신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를 써서 김치의 중국 명칭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국의 고등훈련기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안전한 고등훈련기가 절실한 대만이 이렇게 한국 훈련기를 깎아내릴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대만 훈련기는 해상에 추락해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반면 한국이 만든 전투기는 인기 폭발 중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 총장이 한국이 만든 고등훈련기 FA-50에 시승하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보고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찾아 FA-50 경공격기를 직접 시승하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총장은 오는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인도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돌아갔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이 뉴스를 전하며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총장은 FA-50에 들어가는 F404 엔진을 맡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방문했으며 전투기 적합성 측면에서 FA-50 성능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수출형 모델인 FA-50M 경공격기가 기술적, 전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가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은 FA-50M 인수와 함께 6명의 자국 전투기 조종사가 새로운 운용체계에 익숙해지기 위해 2025년 10월 한국에서 집중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정비사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기의 기술적 준비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2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한국산 FA-50 18대를 9억 2천만 달러, 1조 3천억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타이는 지난해 말부터 말레이시아에 납품할 FA-50 양산에 본격 돌입해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FA-50M 모델은 A사 레이더와 표적 획득, 감시 정찰, 공중급유 능력을 갖춰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전투기의 무장들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각종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이었습니다. 강력한 탄두와 스텔스 기술에 다양한 항법으로 500km 밖 목표물을 은밀하되 강력하게 정밀 타격하는 타우러스의 압도적 실전 능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타우러스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한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F-15K의 전략자산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 26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우러스의 차기 모델인 타우러스 350K2의 한국, 독일 공동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3년 뒤 메이드 인 코리아 타우러스 350K2가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 상한가의 타우러스를 한국에서 독점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타우러스 350K2의 탄생이야말로 FA-50의 수출 견인차이자 KF-21 초도양산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중국의 위협으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호하면서 한국 방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마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으면서 중국의 손실이 한국의 이익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에서 중국이 주요 무기 공급국이었으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지정학적 마찰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정치적 부담이 적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한 것인데요. 특히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잦은 필리핀은 한국 방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 도입한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추가로 12대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한국산 원해경 비함 6척을 포함해 총 12척 이상의 함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베트남도 K9 자주포 약 20문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계약 체결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없는 태국도 전통적인 중국 무기 최대 고객이었지만 최근 한국 무기로 관심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태국은 2017년 중국 선박 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3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유럽연합이 대중무기 수출 금지 조치로 독일산 엔진을 탑재할 수 없게 되면서 2023년 사실상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태국은 추가적인 중국산 무기 구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에서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정학적 중립성을 꼽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면 해당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가 얽히게 되지만 한국은 역사적, 정치적 부담이 적어 동남아 국가들이 부담 없이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동남아에서는 아무도 한국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용적인 문화와 소프트 파워가 정치, 경제,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산무기의 추가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